2025년 11월, 러시아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레이더로도 탐지 불가능하다. 푸틴이 직접 선언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Su-57M. 미국 펜타곤은 패닉에 빠졌고 NATO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동해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유령, 일본 레이더도 미군 위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에서 발사된 아리랑 7호 619km 상공에서 러시아 스텔스기를 1초 만에 포착했습니다. 조종사 헬멧 무늬까지 보이는 놀라운 해상도. 미국 국방부 분석가 제임스 카터가 15년 경력을 의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냐? 크렘린 궁에서 울려 퍼진 푸틴의 분노. 러시아 군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앞에서 스텔스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이 세계 안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15년째 항공우주 위협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전에는 공군 장교로 8년간 복무했습니다. F-16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하늘을 직접 날아본 사람으로서 전투기의 성능과 한계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죠. 전역 후 펜타곤에 합류했을 때 제가 선택한 전문 분야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기술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15년간 저는 러시아의 Su-27부터 Su-57까지, 중국의 J-10부터 J-20까지 모든 신형 전투기를 분석해왔어요. 스텔스 기술,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망까지. 이 분야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 건물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암호화된 긴급 메시지에 알람이 울렸어요. 최고 보안 등급 메시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CIA 모스크바 지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새벽에 최신형 극초음속 스텔스 전투기를 전격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Su-57의 개량형이라고 하더군요. 첨부된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전투기가 모스크바 외곽 비행장에 서 있었어요. 날렵한 외형, 특수 코팅이 빛을 흡수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러시아 국방부 공식 발표문을 읽는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성명서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현존하는 어떤 레이더로도 탐지가 불가능하다. 서방의 방공망은 이제 무용지물이다. 도발적인 문장이었죠. 처음에는 전형적인 러시아식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과장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곧 NSA에서 올라온 기술 분석 보고서를 받았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0.0001제곱미터.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우리의 F-22가 0.0001에서 0.0005 사이인데 러시아가 그 이하를 달성했다는 건가요? 게다가 극초음속 순항 능력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전 9시 제 직속 상관인 월터 브라운 국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카터, 봤나? 예. 방금 보고서 검토 중입니다.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네. 10시까지 상황 브리핑 자료 준비해. 1시간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난 5년간 수집한 러시아 스텔스 기술 데이터를 총동원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국방장관 집무실 옆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미국 국방안보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 참모총장, NSA 국장, CIA 부국장까지. 이런 라인업은 정말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만 볼 수 있죠. 국방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러시아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카터 박사, 브리핑 시작하시죠.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러시아 국영 TV에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검은색 전투기가 활주로를 질주하며 이륙하는 장면이었죠. 이 전투기는 수-57M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 수-57과 비교해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새로운 나노 복합 소재 코팅을 적용했고 엔진 노즐도 완전히 재설계됐어요. 레이더파 흡수율이 99.99%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F-22로 탐지 가능한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AN/APG-77 레이더도 이 정도 RCS는 포착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면 레이더 탐지 시간이 더욱 짧아지죠.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NSA 국장이 물었어요. 정찰 위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시간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위성 궤도 주기상 한계가 있으니까요. CIA 부국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국방장관 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NATO 본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장관이 태블릿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NATO 회원국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보냈군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너희 레이더는 이제 박물관에나 전시해라. 이런 식으로 우릴 조롱하고 있어요. 합참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48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으세요. 모든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한 모든 탐지 기술을 검토하십시오. 레이더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협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러시아의 스텔스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게 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6시간 후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카터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상황실로 뛰어가니 이미 여러 명의 분석가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일본 자위대 로고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일본 항공자위대 레이더 기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15분부터 4시 10분까지 약 55분간 동해상공에서 정체불명 항적이 감지됐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분석관이 데이터를 띄웠어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일본의 FPS-7 레이더가 미약한 신호를 3차례 포착했는데 매번 2초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저는 레이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호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어요. 일반 전투기라면 절대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었죠. 혹시 기상현상이나 전파 간섭 가능성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시 해상 날씨는 맑았고 전파 교란 징후도 없었어요.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새 스텔스기, 그들이 진짜 실전 테스트를 시작한 건 아닐까요? 일본 자위대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작전 책임자가 문서를 넘겼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이상 무라고 기록했습니다. 레이더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작동이 아니에요. 러시아기 동선 추정이 가능한가요? 분석관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만약 실제 항적이라면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에서 출발해 일본 영공 160k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160km, 방공식별구역 바로 바깥쪽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선을 건드린 겁니다. 도발이었죠. 저는 즉시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연락했습니다. 괌 앤더슨 기지 레이더 데이터를 확인해 주십시오. 같은 시간대 동해 방향을 집중적으로요. 30분 후 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ANFPS-132 레이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도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레이더가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날아다녔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저녁 7시 NSA에서 추가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정찰 위성 데이터였어요. KH-11 위성이 동해 상공을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열기류 흔적이 보였어요.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고온 배기가스가 대기와 만나면서 남긴 미세한 흔적이었죠. 여기입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위성 저그에선 센서가 약한 신호를 잡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너무 약했어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무려 50km나 됐죠. 실시간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던 공군 장교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밤 9시 펜타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카터 박사,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오늘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일본 레이더의 미약한 신호, 미군 레이더의 무반응, 위성이 포착한 희미한 열 흔적까지. 결론이 뭡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러시아의 새 스텔스기가 실제로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레이더망을 뚫고 일본 영공 근처까지 접근했다가 유유히 돌아갔어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어요. 만약 이게 미사일을 장착한 실전 임무였다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CIA 부국장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모스크바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테스트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러시아는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하늘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협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저는 이 분야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전투기를 분석했고 스텔스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레이더로 안 보이는 적을 어떻게 막습니까? 위성으로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표적을 어떻게 요격합니까?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류가 만든 비행체라면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레이더파를 피할 수는 있어도 물리 법칙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열, 소리, 진동,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검은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쫓아가도 손에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비행기였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국방장관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어젯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겁니다.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발트해 상공에서 NATO 레이더가 정체불명 신호를 포착했다가 놓쳤다고 합니다. 시간은 현지 시각 11월 4일 오후 11시, 우리 시각으로는 동해 사건과 거의 동시였어요. 두 대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최소 2대, 어쩌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유럽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부사령부 책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방공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각 사령부 상황 보고하십시오. 유럽사령부 사령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발트해 사건은 폴란드와 독일 레이더 모두 탐지 실패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영공 50k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사라졌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이어받았죠. 동해 사건 이후 일본이 F-15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다른 탐지 수단은 시도해봤습니까? 일명 센서나 적외선 추적 같은 공군 작전 참모가 답했어요. 모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표적은 소리가 들릴 때쯤엔 이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후예요. 적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가 너무 약해서 구름이나 수증기와 구분이 안 됩니다. NSA 국장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통신을 감청한 결과 이들이 오페라 글라스라는 작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서방 국가들의 방공망 취약점을 전부 파악하는 겁니다. 오페라 글라스. 관객석에서 무대를 관람하듯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였죠. 회의 중간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형 전투기는 어제 성공적인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NATO의 최신 레이더도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도 우리를 찾지 못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심리전이에요. 우리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벌써 일본 정부에서 긴급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고요. 11월 6일 긴급 지칠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어요. 일본 방위성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방어합니까? 독일 국방장관도 같은 우려를 표했어요. NATO 집단 방어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영국 국방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새로운 탐지 기술이 필요해요. 회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우리 연구진이 대응책을 개발 중입니다. 다중 센서 융합 시스템, 양자 레이더, AI 기반 패턴 분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런 기술들은 최소 2년은 더 필요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국방부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위성 기반 광학 추적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레이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국 쪽으로 향했어요. 미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위성 추적은 이미 시도했습니다. 해상도와 실시간성이 부족해서 실패했어요. 한국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발사를 준비 중인 아리랑 7호는 기존 위성과 다릅니다. 초광각 적외선 센서와 AI 기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일까요? 회의 후 저는 한국 우주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리랑 시리즈는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이었어요. 아리랑 3호는 해상도 70cm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아리랑 5호는 영상 레이더를 탑재했고요. 하지만 7호는 아직 발사 전이었습니다. 11월 말 발사 예정이라고 했어요. 11월 10일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러시아 스텔스기가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이번엔 흑해 상공이었습니다. 터키 레이더가 1초도 안 되는 미약한 신호만 잡았을 뿐이죠. 러시아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펜타곤 내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한 선배 분석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카터, 이거 정말 해결책이 있긴 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11월 15일, 국방장관이 전 직원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어요.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죠. 그저 희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언급한 아리랑 7호, 정말 가능할까요? 위성으로 극초음속 스텔스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미국도 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레이더는 통하지 않았어요. 전투기 요격은 표적을 찾을 수 없으니 불가능했고요. 우리에게 남은 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이 11월 말 아리랑 7호를 발사한다고 했죠. 그때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으로 펜타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불빛 아래 수백 대의 차들이 서 있었어요. 저 차들의 주인인 수천 명의 국방부 직원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되찾을 방법을 몰랐죠. 12월 1일 일요일, 한국 시각으로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정오였어요. 저는 집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우주 기술이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누리호 로켓으로 독자 발사 능력을 증명했고, 아리랑 시리즈도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러시아 스텔스기를 찾아낸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화면 속에는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가 보였습니다. 하얀색과 주황색의 베가시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었어요. 아리랑 7호를 탑재한 4단 로켓이었죠. 현지 시각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한국은 이미 12월 2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9:08점, 제 옆에는 동료 분석가 스티브가 함께 있었어요. 주말인데도 이 중계를 보러 제 집에 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 절박했죠. 카터, 솔직히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어?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난 한 달간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Ignition. 엄청난 화염과 함께 베가시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고체 연료 로켓 특유의 밝은 불기둥이 발사대를 뒤덮었죠. 로켓은 점점 빨라지며 대서양 상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발사 2분 29초. 1단 분리. 4분 35초. 2단 분리. 모든 과정이 완벽했어요. 페어링이 분리되고 3단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그리고 발사 43분 54초. 위성 분리 성공. 한국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리랑 7호가 목표 궤도인 고도 619km 태양 동기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성공이었죠. 하지만 발사 성공과 실제 임무 수행은 별개였습니다. 위성이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정말 스텔스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어요. 발사 1시간 9분 후,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이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위성체 상태 정상, 태양 전지판 전개 성공, 모든 시스템 가동. 기술 스펙을 보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619km 고도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광학위성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탑재 센서였죠. AISSHR이라는 초고 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해상도가 무려 30cm였습니다. 이건 지상의 노트북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해상도 적외선 센서였죠. 이 센서는 가시광선이 아닌 열을 감지합니다. 밤에도, 구름 속에서도 작동하죠. 스텔스기가 레이더를 피할 수는 있어도 엔진 열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600도가 넘는 제트 엔진 배기가스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니까요. 게다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영상 분석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수백만 픽셀을 분석하며 비정상적인 열원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산불, 화산, 공장 같은 건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오직 비행체만 추적한다고 하더군요. 국내 최초로 제어 모멘트 자이로 CMG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건 위성의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장치예요. 일반 위성은 목표물을 따라가기 위해 몇 분씩 걸리지만 아리랑 7호는 몇 초 만에 방향을 바꿀 수 있죠. 고속으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국방부 우주정책과였어요. 아리랑 7호 시험 운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협력 가능하신지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오후 2시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측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 박사 3명과 국방부 관계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제가 주 담당자였고 NSA와 공군 우주사령부 인원들도 함께했죠. 한국 측 수석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후 20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며 초기 관측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해상도 테스트를 위해 서울 광화문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이 확대됐어요. 놀라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주차된 차량의 종류까지 구분할 수 있었어요. 택시, 승용차, SUV가 명확히 구별됐죠. 30cm 해상도가 이 정도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건 광학 카메라가 아닙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적외선 센서 테스트 결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흑백 열화상 영상이 나타났는데 하늘에 작은 흰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어제 오후 동해 상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총 47개의 항공기를 포착했어요. 점들마다 작은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항기는 ADS-B 신호로 자동 식별됩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그가 특정 점을 확대했어요. 신호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한국 연구원이 데이터를 띄웠어요. 고도 11,800m, 속도 마하 2.1, 이동 방향 북동쪽에서 남서쪽, 열원 온도 약 620도, 크기는 전투기급으로 추정됩니다.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레이더 신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레이더도 한국 공군 레이더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리랑 7호는 37분간 명확하게 추적했죠. 한국 연구원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적외선 영상이었는데 작은 흰 점이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구름이 있었지만 점은 선명했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도 열은 감지됐으니까요. 주민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영상을 확대했어요. 점이 점점 커지더니 비행기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날개, 동체, 쌍발 엔진까지 보였어요.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수-57입니다. 러시아 스텔스기가 맞습니다. NSA 담당자가 확인했죠. 동체 형상과 엔진 배치가 일치합니다. 확실합니다. 공군 우주사령부 대령이 물었어요.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합니까? 네. 전 궤적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동해를 횡단한 후 다시 귀환한 경로였습니다. 아리랑 7호는 98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동북아시아는 하루 평균 14회 통과하죠. 게다가 실시간 전송 시스템이 있어서 탐지부터 지상 전송까지 2초면 충분합니다. 2초. 실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찾지 못한 유령을 한국 위성이 발사 하루 만에 찾아낸 겁니다. 그것도 완벽한 추적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와 공유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제가 즉시 답했어요.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카터,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러시아와 중국만 바라봤어요. 한국은 늘 우방국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우주 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스텔스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눈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한국과의 데이터 공유 협정이 공식 체결됐습니다. 48시간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합의였어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화상으로 서명식을 가졌죠. 이제 아리랑 7호가 포착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펜타곤과 공유됩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과 펜타곤을 연결하는 암호화 전용선이 개설됐어요. 한국 측 관제센터에서 보는 영상을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딜레이는 불과 0.8초. 거의 실시간이었죠.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통합상황실로 배치됐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작전실이에요.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중 2개가 아리랑 7호 전용으로 할당됐습니다. 하나는 광학 영상, 다른 하나는 적외선 영상이었어요. 스크린 상단에 녹색 글씨로 ARIRANG-7LIVEFED KARI라고 표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생중계라는 뜻이죠. 화면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아리랑 7호의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위성은 98분마다 한 바퀴씩 지구를 돌며 한반도 상공을 하루 14회 지나갔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 측 관제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에서 비신호 열원 포착, S-57로 추정됩니다. 상황실이 긴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움직인 거예요. 대형 스크린에 적외선 영상이 떴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작은 흰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측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표물 럭컨. 추적 시작합니다. 화면 옆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죠. 고도 12200m, 속도 마하 2.4, 방위 240도 남서쪽, 열원 온도 635도, 거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87km. 저는 컴퓨터에 손을 얹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관제센터 담당자가 말했어요. 영상 확대합니다. 화면이 줌인됐습니다. 흐릿했던 점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비행기 형상이 드러났어요. 쌍발 엔진, 델타 날개, 날렵한 동체. 분명히 S-57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측이 해상도를 더 높였습니다. 최대 배율로 전환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종석이 보였어요. 캐노피 안쪽으로 조종사의 헬멧이 보였습니다. 헬멧 옆면에 러시아 국기 마크까지 식별됐죠. 619km 상공에서 이 정도라니. 제 옆에 있던 공군 장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한국 측 음성이 들렸어요. 좌표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GPS 좌표, 고도, 속도, 방향, 가속도, 심지어 기수 각도까지. 초당 10회 업데이트 됐어요. 위도 42.7834N, 경도 134.21562, 시간 104,723 UTC. 정확도 3m, 오차 3m. 이건 미사일 유도에 충분한 정확도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정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국 담당자가 답했어요. 네. 목표물이 관측 범위 내에 있는 한 유지됩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동해를 가로질러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공식 별구역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주일미군 사령부에 연락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레이더 상태 확인해 주십시오. 5분 후 답변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레이더도 여전히 맹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보고 있었죠. 목표물 속도 증가. 한국 측이 보고했습니다. 마하 3.2로 가속 중입니다. 극초음속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전투기에서 엔진 배기가스가 더 밝게 빛났습니다. 온도가 올라간 거죠. 열원 온도 782도. 이 온도면 레이더 스텔스 코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항공공학 전문가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텔스 코팅은 고온에 약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조종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계속 가속했습니다. NSA 국장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러시아 스텔스기가 동해를 횡단 중입니다. 아리랑 7호가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했습니다. 국장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저 선명도는 정말 실시간입니까? 네. 딜레이 1초 미만입니다.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만약 우리가 요격 명령을 내린다면?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SM-6 미사일로 요격 가능합니다. 명중률 95%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우리는 요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전이 아니라 테스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러시아 스텔스기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요격까지 가능해진 거죠. 러시아 전투기는 일본 영공 130k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귀환하는 거예요. 아리랑 7호는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상공까지 착륙하는 순간까지 화면에 잡혔어요. 총 비행시간 51분. 그 51분 내내 우리는 러시아 스텔스기의 모든 움직임을 봤습니다. 이륙, 가속, 선회, 감속, 착륙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됐죠. 비행이 끝난 후 한국 측이 전체 데이터 패키지를 전송했습니다. 51분간의 GPS 좌표 3600개, 적외선 영상 3060프레임, 광학 영상 612프레임. 모든 게 파일로 저장됐어요.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국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카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겁니다. 상황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619km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98분마다 한 바퀴씩 쉬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요. 한 달 전 저는 러시아의 스텔스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생겼어요. 한국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역사가 바뀌었어요. 아내가 물었죠. 무슨 일인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났었는데 한국이 그걸 메웠어요. 12월 8일 일요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공군기지에서 또 다른 테스트 비행이 예정됐습니다. 러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의 성공에 고무된 그들은 이번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죠. 일본 영공 100km까지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NSA가 러시아군 통신을 감청한 결과를 보내왔어요. 작전명은 유령의 칼날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알렉세이 볼코프 대령. 러시아 공군 최고의 테스트 파일럿 중 한 명이죠. 그는 S-57을 200시간 이상 조종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미리 경보를 보냈거든요. 러시아 기지 활동 증가 감지. 비행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아리랑 7호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날 때마다 기지를 촬영했고 지상 활동 패턴으로 발사 임박을 예측한 겁니다. 오전 9시 40분 아리랑 7호가 다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바로 그 순간 러시아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측 경보가 울렸죠. 목표물 포착, 추적 시작합니다. 펜타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흑백 적외선 영상, 그 속에 흰 점.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돼 있었어요.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실시간 좌표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어요. 일본의 시뮬레이션 요격 훈련을 지시하십시오. 저는 즉시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아리랑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의 요격을 실시하세요. 러시아 전투기는 마하 2.8로 동해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조종사 볼코프 대령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지난 한 달간 3번의 비행, 모두 성공이었으니까요. 서방의 레이더는 그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했죠. 카데나 기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SM-6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했어요. 아리랑 7호의 실시간 좌표를 입력받아 가상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10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중률 98.7%, 요격 시간 94초. 믿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도 돌렸습니다. 명중률 97.3%, 요격 시간 89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명중률 99.1%, 요격 시간 91초. 평균 명중률 98.4%, 사실상 100%였습니다. 만약 이게 실전이었다면 러시아 스텔스기는 격추됐을 거예요. 조종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NSA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러시아 조종사 교신을 감청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스피커에서 러시아어가 흘러나왔죠. 통역관이 동시 번역했습니다. 기지, 여기 유령 1점 이상한 느낌이 든다. 볼코프 대령의 목소리였어요. 콕핏 경고등이. 잠깐, 레이더 경고 수신기가 작동 중이다. 하지만 아무 신호도 없는데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레이더 경고 수신기는 적 레이더파를 감지하는 장치예요. 하지만 우리는 레이더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7호는 수동적으로 관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왜 경고등이 켜진 걸까요? 한국 측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일본 자위대 화기관제 레이더가 잠깐 켰다 껐을 겁니다. 시뮬레이션 훈련 중에 실수로요. 아, 그렇군요. 모의 요격 훈련 중에 순간적으로 레이더를 작동시켰던 거예요. 러시아 조종사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인지 실제 위협인지. 그의 교신이 계속됐어요. 기지, 확인 요청. 일본 전투기 스크램블 정보 있나?
부정. 일본 측 움직임 없음. 계속 진행하라. 하지만 볼코프 대령은 불안했습니다. 베테랑 파일럿의 직감이었죠. 뭔가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619km 상공에서 아리랑 7호는 그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안에 그의 얼굴까지 보이는 해상도로요. 우리는 그의 헬멧, 산소 마스크, 심지어 조종관을 잡은 손까지 볼 수 있었어요. 목표물 선회 시작. 한국 측이 보고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전투기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귀환하는 겁니다. 계획보다 20분이나 빨랐죠. 볼코프 대령이 작전을 중단한 거예요. 러시아 기지 교신이 들렸습니다. 유령일 왜 귀환하는가? 임무 미완료다. 기지, 뭔가 잘못됐다. 느낌이 좋지 않다. RTB 요청한다. RTB, return to base. 기지 귀환 명령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지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가한다. 귀환하라. 러시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변했다는 걸.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전투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까지 화면에 잡혔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임무가 끝난 후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스텔스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우주 감시의 시대입니다. 상황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볼코프 대령을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파일럿, 자신만만하게 이륙했던 그가 공포를 느끼며 돌아갔죠.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최첨단 전투기를 타고 있었는데도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을 추적한 게 레이더가 아니라 위성이었다는 걸. 한국이 만든 아리랑 7호라는 걸. 하지만 알았다 해도 별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이니까요. 숨으면 1초 만에 찾는다. 한국 측이 처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죠. 아리랑 7호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스텔스 전투기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NSA에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기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주제는 수-57 작전 재검토였습니다. 러시아도 깨달은 거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 스텔스 기술로 20년간 유지하던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레이더를 피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하늘 위 619km에서 신의 눈이 모든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12월 10일 화요일, CIA 모스크바 지부에서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크렘린 궁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겁니다. 참석자는 푸틴 대통령, 국방장관, 공군 총사령관, 그리고 수-57개발팀 수석 과학자들이었어요. 회의 내용은 극비였지만 CIA는 크렘린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푸틴이 책상을 내리치며 경로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냐? 너희는 탐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러시아 국방장관이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대통령 각하, 레이더로는 여전히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방법을 쓴 겁니다. 위성 기반 적외선 추적입니다. 푸틴이 되물었죠. 위성.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공군 총사령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아리랑 7호라는 위성입니다. 12월 2일에 발사됐어요. 해상도 30cm, 초광역 적외선 센서 탑재. 우리 전투기의 엔진 열을 포착한 겁니다. 그럼 코팅을 개선하면 되지 않나? 푸틴이 물었어요. 수-57 수석 설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엔진 배기가스 온도는 600도가 넘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아무리 코팅을 해도 열은 숨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다고 해요. 러시아가 자랑하던 스텔스 기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수-57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겁니다. 한국의 위성 하나 때문에요. NSA가 추가로 감청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의 대화였어요. 한국의 광학 위성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우리 정보가 완전히 틀렸어. 문제는 아리랑이 7호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8호, 9호도 계획하고 있어. 점점 더 좋아질 거란 얘기지. 12월 12일, 러시아 국방부가 내부 회의를 또 열었습니다.
주제는 S-57 전면 재설계 검토였어요. 하지만 결론은 암울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 레이더 스텔스를 아무리 개선해도 소용없다. 여론을 숨길 방법이 없으니까. 한 과학자가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타지 않으니 더 작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가 반박했죠. 그것도 엔진을 쓰면 열이 나요. 결국 아리랑한테 잡힙니다. 저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저는 러시아 기술을 추적해왔어요. 그들의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러시아는 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러시아를 무너뜨린 건 미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쓰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하나의 위성으로 해결했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요.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한국인 동기가 몇 명 있었어요. 똑똑한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들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은 잘하지만 첨단 기술은 미국을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펜타곤에서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한국이 나오면 늘 우방국, 파트너라는 단어를 썼어요. 존중하는 표현이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었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 있었죠. 우주 광학 기술이 그랬어요. 12월 14일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터 박사, 한국 출장 준비하십시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할 겁니다. 제가 물었죠. 목적이 뭡니까? 배우러 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우리도 발전할 수 있어요. 배우러 간다. 미국 국방부가 다른 나라에 배우러 간다는 말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에게 정말 배울 게 있었으니까요. 출장 전날 밤, 저는 아리랑 7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 스펙, 개발 과정, 연구팀 구성까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리랑 7호는 2016년부터 개발됐습니다. 9년 프로젝트였죠. 9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묵묵히 이 위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언론의 주목도 별로 없었습니다. 화려한 발표도 없었죠. 그저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시험장에서 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2025년 12월, 세상이 그들의 성과를 봤습니다. 러시아 스텔스기를 찾아낸 눈, 미국도 못한 일을 해낸 기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역사를 바꾼 위성.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98분마다 한 바퀴씩 쉬지 않고 세상을 지켜보면서요. 15년간 제가 놓친 게 뭘까요? 러시아와 중국만 보느라 바로 옆의 동맹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였죠.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크렘린의 침묵, 푸틴의 분노, 러시아 과학자들의 좌절.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한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하지만 거대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 제가 과소평가했던, 하지만 이제는 존경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12월 18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다음 날 아침,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펜타곤 같은 웅장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웅장했죠. 아리랑 7호 개발팀을 만났습니다. 박사 30명, 엔지니어 120명. 9년간 이 프로젝트에 매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설계 과정, 시험 데이터, 실패했던 순간들까지요. 2019년에 센서 테스트가 실패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해상도가 목표치에 못 미쳤죠. 2년을 더 투자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2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을 봤습니다. 아리랑 7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돌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해가 보였고 민항기 몇 대가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하루 평균 850대의 항공기를 추적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그중 군용기는 자동으로 분류되죠.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이 기술을 공유할 계획입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있잖아요. NATO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세계 평화. 거창한 말 같지만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이 기술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맹국들과 나누며 함께 안전해지길 원했죠. 저녁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카터 박사님, 솔직히 처음엔 미국이 관심 가질 줄 몰랐어요.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과소평가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12월 22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장관 앞에서 보고했어요. 한국은 우주 감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장관이 물었죠. 우리도 같은 걸 만들 수 있나?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CNN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스텔스 시대를 끝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BBC, 로이터, 르몽드까지 모두가 한국 기술을 다뤘죠.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12월 한 달간 스-57 테스트 비행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NSA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하든 아리랑 7호를 피할 수는 없었죠. 연말, 펜타곤 전 직원 앞에서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 가진 기술이 아니라 동맹과 나누는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펜타곤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미국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최고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뿐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일본, 유럽,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세상을 지킬 수 없었어요. 함께해야 했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사이에서 아리랑 7호가 오늘도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죠.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누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배가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에서 본 것을 세계와 나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